남악산 자락은 새벽마다 젖은 장작처럼 은은한 냄새를 품었다. 자운사의 처마 끝에서 밤새 내리던 물방울이 마지막 힘으로 떨어질 때 연화보살은 꿈에서 깨어났다. 꿈은 한 줄이었다. 오래 묵은 비늘의 냄새, 물속처럼 낮게 울리는 목소리, 무덤을 옮겨라. 말한 이는 산을 타고 오르내리던다는 전설의 하얀 이묵이었다. 연화는 이불 끝을 쥐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몸은 깨어났는데 꿈의 습기는 아직 폐 안에 머물러 있었다.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와 석유등을 켰다. 초록 유리관 밑에서 불씨가 살아났다. 마당은 물기 없이 말라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대웅전 앞 돌바닥 한 귀퉁이에 희미한 하얀 가루가 뿌려진 듯 모여 있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작은 반달 모양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젖은 비늘을 끌고 지나간 것 같은 얇고 매끈한 자국.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눈꽃처럼 사라졌다. 꿈이 바깥 공기에 흔적을 남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 종무소 창문 너머로 새들이 움직였다. 새벽 공양을 마치고 나온 진호 스님이 기침을 한번 하고 연화를 불렀다. 밤새 비가 더 왔소? 스님은 처마 밑 풍경을 살폈다. 바람이 없어도 아주 가끔 그 풍경이 혀끝으로 종소리를 할 듯 미세하게 떨릴 때가 있었다. 연화는 조금 망설이다가 꿈 이야기를 꺼냈다. 스님, 이무기가 나왔습니다. 무덤을 옮기라 했습니다. 진호는 얼굴에 놀람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마당을 한 바퀴 걸었다. 돌바닥의 하얀 자국 앞에서 멈춰서서 마치 오래된 이름을 더듬듯 낮게 말했다. 승천터 얘길 들은 지가 벌써 30년은 되었지. 승천터. 산에서 물이 오른 듯 공기가 잠깐 바뀌었다. 진호는 자리에 쪼그려 앉아 돌바닥을 손끝으로 짚었다. 이곳이 아니라면 절 아래 가을을 건너 도랑이 만나는 저 소나무 밑일 수도 있지. 하지만 옮겨야 한다면 우선 허락을 받아야 하오. 그가 말한 무덤은 자운사 아래 송정리로 내려가는 오솔길 곁 잡목과 바위 사이에 있었다. 오래전에 작은 돌들로 둘러둔 자리, 풀을 베어도 금방 다시 돋아나는 곳. 그곳에는 연화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한 여인의 유해가 눕혀져 있었다. 그녀가 떠난 뒤 친척들이 어렵사리 자리를 얻어 돌무덤을 세웠고 그 뒤로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연화와 진호는 송정리 민가를 찾았다. 흙담 위에 박 넝쿨이 늘어진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 꺼졌다. 문을 두드리자 민수라는 사내가 나왔다. 얼굴에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말하지 않은 말이 애벌레처럼 꿈틀거렸다. 연화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민수 씨, 무덤일을 상의하려 왔습니다. 민수는 듣자마자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 자리는 어머니가 직접 고른 곳입니다. 절에서 가까워서 편하다 하셨어요. 괜히 움직였다가 일이 어그러지면 누가 책임지죠. 진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괴이한 일을 만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알겠소. 그래도 꿈으로 온 말이 단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얇은 피막이 터질 듯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돌아오는 길 산바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화는 걸음을 늦추며 물었다. 스님, 정말로 승천터가 있을까요? 진호는 웃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승천이라 부르면 그 자리는 오랫동안 아무도 밟지 않지. 밟지 않은 자리는 남지. 그걸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는 거요.
말끝이 산길 안개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절에 등롱들이 순서라도 맞춘 듯 하나씩 꺼졌다. 처음에는 바람 탓이라 생각했지만 바람은 오히려 멈춘 상태였다. 등유 냄새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식었다. 연하는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 불을 다시 붙였다. 심지는 금세 다시 타올랐다가 누구의 손길이 스쳐간 듯 갑자기 꺼졌다. 대웅전 기단 옆에서 약한 종소리가 났다. 풍경이 스스로 한번 떨리고 멎었다. 누가 건드린 건지 알 수 없었다. 첫 번째 자잘한 결이 여기서 뚜렷해졌다. 등불이 스스로 꺼지는 밤, 이유를 묻는 입이 늘어난다. 새벽녘, 절 문턱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한지로 접은 작은 비늘. 가까이 보면 진짜 비늘이 아니라 흰 종이를 잔주름 내 접어 만든 모양이었다. 사람 손이 지나간 자리, 그러나 발자국은 남지 않았다. 연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손끝에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오래 남았다. 누구의 장난이라 하기엔 접힌 선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스럽고 접힌 각도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누군가 밤사이 절까지 올라와 아무 소리 없이 종이비늘 하나를 내려놓고 갔다는 뜻이었다. 동네에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시장 날이면 송정리 사람들은 새마을 버스에서 내려 쌀가게에 들렀다가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웃으며 말하곤 했다. 절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데서 징조를 본다니까. 그래도 그들 중 둘 셋은 해가 지면 눈치껏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난달 묘자리에서 들렸다는 알 수 없는 물소리 이야기, 호박꽃 바로 밑에서 하룻밤 사이 뻗은 검은 줄기 이야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다. 연하는 종이 비늘을 작은 나무함에 넣어두었다. 나무함은 원래 요사차에 열쇠를 넣어두던 상자였는데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까맣게 반들거렸다. 이건 스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말죠.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는 아침 공양 전에 마루를 쓸었다. 빗자루가 돌바닥을 쓰다 지나가면 하얀 가루가 또렷해졌다가 그대로 공기 중에 섞여 사라졌다. 눈은 오지 않았고 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하얀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연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 번 더 손끝으로 바닥을 훑었다. 손가락 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점심 민수가 다시 절로 올라왔다. 얼굴에 잠을 덜 깬 그림자가 얹혀 있었다. 보살님, 오늘은 어머니 기일입니다. 절에서 염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당의 등을 더 밝혀놓고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낮게 눌렀다. 약간의 떨림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한 사람의 무게가 이름 한 줄에 실렸다가 내려앉았다. 염불이 끝나자 민수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무엇을 더 말하려다가 끝내 삼킨 표정이었다. 오후가 되어 마을로 내려가는 오솔길을 돌 때 연하는 돌무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주변 풀은 맑게 누워 있었고 바위 틈에서 흙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만 오면 얕은 물길이 만들어질 자리였다. 무덤을 둘러싼 낮은 돌담 중 한 조각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한 듯 겨드랑이 모양으로 벌어져 있었다. 연하는 가까이 다가가서 돌을 눌러보았다. 몸이 기억하는 힘으로 눌러도 제자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사람이 옮기지 않더라도 땅이 옮기고 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해가 기울 무렵 민수의 집에서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올라왔다. 마당 한쪽에 누워있던 민수의 조카 서연이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다고 하더니 열이 오릅니다. 민수의 아내가 급히 약국에서 가져온 약봉지를 흔들었다. 연하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내일 읍내에 병원에 데려가 보십시오. 연하가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칫했다. 보살님, 무덤 얘기는 일단 없던 일로 합시다. 괜히 묘를 건드렸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목소리에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연하는 다투지 않았다. 다툰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었다. 대신 그날 밤 자운사 마당을 더 오래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물었다. 처마 및 풍경은 조용했다. 그런데 잠깐 아주 짧게 누구의 손가락이 현을 튕기듯 딱 한 번 떨더니 또 고요해졌다. 마당 한가운데 정악들 사이에서 바람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구역 하나가 둥글게 남았다. 연하는 그 둥근 걸어다니는 침묵 위를 조심스레 지나갔다. 발뒤꿈치가 돌바닥에서 떨어질 때 등불이 다시 꺼졌다. 두 번째 작은 매듭이 여기서 형성된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침묵, 그 안에서 흔적들이 길을 댄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연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왔다. 급한 건 아니라 합니다.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고. 그 말 뒤에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약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자리에 앉아 한동안 손등만 바라보았다. 연하는 뜨거운 보리차를 부어주었다. 민수는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보살님, 밤마다 등불이 꺼진다는 얘기가 동네에 돌고 있습니다. 애가 밤에 겁을 먹어서 잠을 못 자요. 연하는 대답 대신 작은 나무함을 열어 종이 비늘을 보여주었다. 민수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약간 뒤로 뺐다.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모릅니다. 다만 아무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민수의 목에 뻣뻣한 나뭇결처럼 걸렸다. 그날 저녁 진호 스님은 범종을 한번 쳐달라고 연하에게 청했다. 귀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들을 귀든 떠날 귀든. 연하는 줄을 잡아당겨 종을 울렸다. 낮고 둥근 파문이 산을 타고 퍼져갔다. 종소리 뒤에 아주 잠깐 사람의 숨 같은 소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종각 아래 젖은 흙 냄새가 올랐다. 스님, 연하가 말했다. 만약 옮겨야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진호는 손으로 허공의 지도를 그렸다. 낮에는 산이 듣고 밤에는 물이 듣지. 우리는 물이 조용할 때 움직여야 하오. 등유등 3개, 한지 부적 7장, 조그만 괭이, 그리고 튼튼한 들것 하나. 돌은 한 번에 들지 말고 달래서 옮기시오. 그의 말은 일의 순서라기보다 땅의 천을 재는 법에 가까웠다. 그날 밤 연하는 요사채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잤다. 새벽으로 넘어갈 즈음 창틈으로 차가운 냄새가 스며들었다. 흙과 금속이 비벼진 냄새, 오래 수면 아래 있던 무언가가 들숨을 쉬는 냄새, 누군가 마당을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게,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고 전각들 사이를 곡선으로 통과하는 걸음. 연하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전날과 같은 하얀 가루가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하게 길을 이루고 있었다. 그 길은 대웅전 계단을 한 칸 올라서 북쪽 담장 쪽으로 사라졌다. 담장 너머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아침이면 절에 들르고 나는 송정리의 박만수 이장이 막걸리 냄새를 조금 품은 채 올라왔다. 보살님,
동네 어른들이 말이 많습니다. 괜히 겁을 주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 미루지 않는 게 좋다 합니다. 이장은 고개를 낮춰 속삭였다. 자정 전에는 마치시오. 새벽닭 울기 전에 흙을 덮으면 뒤탈이 적다 하니. 그가 돌아서 내려갈 때 연하는 잠깐 이장의 어깨가 가벼워진 것을 보았다. 무언가를 건넨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오후에 비가 더 올 듯 했지만 구름은 산등성에서만 걸음을 멈춘 채 내려오지 않았다. 연하는 창고에서 들 것을 꺼내 소립과 헝겊을 덧댔다. 괭이는 녹이 슬지 않았고 등유는 넉넉했다. 한지에 부적을 쓰려 연하가 붓을 들었을 때 진호 스님이 조용히 들어와 옆에 앉았다. 우리는 설득을 다해야 합니다. 스님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허락해도 일이 틀어집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민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붓끝이 한지 위를 지나갈 때 먹물이 땅속 물길처럼 퍼져나갔다. 글자는 보호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표지처럼 보였다. 해질녘, 연하는 다시 민수의 집을 찾았다. 서연은 낮잠에서 깬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열은 조금 누그러진 듯 보였지만 눈빛은 아직 맑지 않았다. 연하는 시장에서 사온 귤을 몇 개 꺼내 봉지째 건넸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보살님, 밤에만 되면 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등을 더 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더미를 오늘 밤에 하는 건 어떨까요? 어른들이 그리 하라 하십니다. 민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 조용히. 누구한테도 소문나선 안 됩니다. 연하는 집을 나와 산길에 들어서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민수의 집 처마 아래 작은 풍경이 매달려 있었다. 바람 없는 저녁, 풍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아래에서 서연이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연하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입가에 주황빛이 묻었다. 그 색은 잠깐, 저무는 하늘의 빛과 닮아 있었다.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많았다. 연하는 사람 둘을 더 불렀다. 삭발한 머리들이 어둠에 먼저 젖었다. 들것이 대웅전 마룻바닥에 조용히 놓였다. 부적은 7장. 하나는 들것, 둘은 괭이와 등유 등에 나머지는 길목에 붙일 생각이었다. 진호 스님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인 뒤 범종을 울리지 않았다. 소리는 모이게도 흩어지게도 한다. 이 밤에는 둘 다 과했다. 달이 산마루로 오르기 전 바람이 살짝 방향을 바꿨다. 소리픈 한번 몸을 틀고 다시 제자리로 왔다. 연하는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등불을 점검했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손등을 가까이 대자 따뜻함이 살짝 스쳤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가서 부탁을 드립시다. 그녀가 말했다. 부탁이라는 말은 옮기는 일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밤 연화에게 필요한 말은 설득도 명령도 아닌 부탁이었다. 세 사람은 등불 하나를 들고 길로 들어섰다. 돌길은 머리카락처럼 얇은 물길을 품고 있었다. 발뒤꿈치에 밟히는 작은 자갈이 울었다. 길가에 낮에 보았던 하얀 가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꼭 누군가 앞장서서 길을 그어준 듯이. 그 가루길은 무덤으로 이어졌다가 조금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산 쪽이 아니라 절 쪽으로 다시 올라붙는 선. 연화는 발을 멈추었다. 왜 돌아서죠? 누구랄 것도 없이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길이 스스로 갈 곳을 정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 울음 같기도 하고 새 울음 같기도 한 소리가 탁 끊겼다. 등불의 불꽃이 바닥으로 엎드리듯 눌렸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 않았다. 숨이 길어졌다. 연하는 들것 손잡이를 조금 더 붙잡았다. 손바닥에서 나무결이 느껴졌다. 그 결이 누군가의 등 허리를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사라지는 꿈의 길처럼 조금 거칠고 조금 매끈했다. 이 길을 따르자. 연하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젊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종이 뭉치였다. 가까이 가보니 전날의 그것과 같은 한지 비늘. 하지만 오늘의 비늘은 접힌 선들 사이에 아주 얇은 먹줄이 하나 더 그어져 있었다.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보였다. 화살표는 무덤이 있는 숲길이 아니라 절 북쪽 담장 안쪽 오래 닫아두었던 석축 계단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하는 숨을 삼켰다. 오늘 밤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렇게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옳은지 아닌지는 다음 걸음을 떼어봐야만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일부의 문이 닫힌다. 길은 분명하지만 이유는 아직 없다. 등불은 살아있으나 불씨의 목적지는 바뀌었다. 밤은 북쪽 담장을 향해 젖혀놓은 문처럼 고정돼 있었다. 세 사람은 종이 비늘에 화살표가 가리킨 석축 계단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다. 오래 닫아둔 계단엔 소리피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고양이 발자국 같은 작은 움푹이 이어졌다. 연화가 등불을 낮게 들었다. 불빛이 돌의 결을 핥아 지나갔다. 계단 중간쯤 이끼가 도려진 부분이 있었고 거기엔 얇은 선 2개가 X자로 교차하고 있었다. 아무도 새기지 않은 표식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방금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 선이 선명했다. 여기군요. 진호 스님이 낮게 말했다. 예전 자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지. 북계단 아래 바람이 아닌 물길을 따라라. 그는 등불 대신 손바닥을 펼쳐 돌에 온기를 재었다. 말이 끝나자 어둠 속에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도 따라왔다. 서연을 집에 두고 나왔지만 발길은 절로 여기까지 이끌린 모양이었다. 민수는 한동안 계단 아래를 내려다만 보았다. 이걸 오늘 밤에 해야 하는 겁니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이 조용한 밤이 좋답니다. 계단 아래쪽 낮은 석축 뒤로 좁은 빈 터가 있었다. 날이 어두워서 몰랐던 자리였다. 솔가지와 흙이 반쯤 덮은 작은 평지. 땅을 발로 눌러보니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울렸다. 숨어있던 뚜껑에 닿은 기분. 연하가 괭이를 쥐었다. 첫 삽은 소리 없이 들어갔다. 흙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두세 파고 나자 흙빛이 변했다. 젖은 찰씨풀 오래 말린 뒤 다시 적신색. 그 속에서 자갈들이 나타났다.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소용돌이로 배열돼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청동 조각이 박혀 있었다. 콧수염처럼 휘어진 용수염 모양의 장식. 누가 여기에 이걸? 왜? 연화가 청동 조각을 들어 올리자 바위 아래쪽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천처럼 올라왔다. 등불의 불꽃이 아주 조금 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진호가 손가락으로 조약돌 소용돌이를 따라가며 말했다. 승천줄의 눈입니다. 물길이 하늘로 뒤집히는 자리. 민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럼 어머니 무덤을 그 소용돌이 위에 얹은 셈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후회 같은 것이 섞였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무덤은 아래쪽 숲길에 있고
여기는 북쪽 담장 아닙니다. 하지만 줄의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작은 결이 생긴다. 땅속의 소용돌이, 보이지 않는 선의 방향, 질문이 늘어나고 대답은 더디다. 밤은 더 짙어졌다. 세 사람은 다시 숲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덤은 낮에 보았던 그대로였다. 그러나 귀를 대면 땅이 아주 느린 박자로 숨을 쉬고 있었다. 돌담의 한 조각은 더 벌어져 있었다. 연하는 손등을 돌담 틈에 대보았다. 틈 사이로 식은 바람이 드나들었다. 진호가 말했다. 여기서 시작합시다. 하지만 함부로 흙을 젖히지 마시오. 먼저 말로 길을 냅니다. 그는 한지 부적을 돌담 내의 모서리에 붙이고 들것에 남은 부적을 가볍게 눌렀다. 소리내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 말보다 호흡이 길었다. 민수가 괭이를 잡았다. 처음엔 팔에 힘이 들어가 흙이 튀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깨가 마르며 고르게 들어갔다. 흙은 한 겹씩 떨어져 나갔다. 흙냄새에 쇠맛이 살짝 섞였다. 땅이 몸을 바꿀 때 나는 냄새였다. 어느 순간부터 등불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낮아졌다. 기름은 충분했다. 불꽃만 조심스럽게 키를 줄였다. 그때였다. 숲 아래쪽에서 물소리 같은 것이 올라왔다. 물이 진짜로 흐르는 건 아니었다. 대신 누군가 혀 밑에서 해류를 건드리는 듯 목구멍을 타고 도는 소리. 민수가 손을 멈췄다. 들으셨어요? 연하는 대답 대신 삽질을 이어갔다. 곧 뚜껑이 드러났다. 오래된 나무판, 손톱 크기의 못머리들. 연하와 민수는 들것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진호는 잠깐 기도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구름에 반쯤 가려 있었다. 달빛이 나무 사이를 꿰매다 말고 분실한 바늘처럼 걸려 있었다. 조심. 한마디로 충분했다. 네 모서리를 달래가며 들어 올리자 나무 뚜껑이 마침내 숨을 내쉬듯 내려앉았다. 그늘이 조금 옅어졌다. 그때 마을 쪽에서 발소리들이 이어졌다. 박만수 이장과 동네 어른 둘이 다가왔다.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었다. 이장은 들것 한쪽을 잡으며 말했다. 소문이 돌까봐 걱정했지요. 그래도 늦지 않은 밤이 좋습니다. 연하는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넸다. 남자는 많지 않았지만 손이 충분해졌다. 무게를 나누면 부담은 방향으로 바뀐다. 들것이 조금 들렸다. 땅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두 번째 매듭, 사람들이 모이고 무게가 나뉘는 순간 여전히 이유는 모른다. 그러나 길은 분명해진다. 첫 발은 북계단이 아니라 무덤에서 북계단 사이의 빈터로 향했다. 종이 비늘의 화살표가 이미 그렇게 그려놓은 길이었다. 돌과 흙 사이의 틈에서 차가운 냄새가 올라왔고 솔바람이 아닌 다른 움직임이 발목을 스쳤다. 등불의 불꽃이 한 번 고개를 젓듯 흔들렸다. 박 이장이 속삭였다. 새벽 닭 이전 3번 쉬고 4번째에 놓읍시다. 그가 말해준 간격은 묘하게 몸에 맞았다. 3발자국을 넓게 4번째를 좁게. 들것의 박자가 일정해지자 땅속 물소리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누군가 아래에서 보폭을 맞춰주는 듯 했다. 북쪽 담장 안석축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등불은 거의 끝나가던 촛불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러나 꺼지진 않았다. 연화가 손목을 살짝 틀어 불꽃을 보호하자 불은 작은 새처럼 손바닥에 앉았다. 그 불을 앞세워 계단 아래 빈터로 들어섰다. 낮에 파놓은 자리에 조약돌 소용돌이가 다시 보였다. 이번에는
소용돌이의 중심이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누군가 먼 곳에서 끈을 당기면 물결이 한 번에 반응하듯 진호 스님이 들것을 내려놓았다.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손가락으로 소용돌이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이곳이 당신이 돌아갈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피해 가야 할 자리입니까? 말은 공중으로 던져졌지만 답은 땅에서 올 것이다. 잠깐의 정적 뒤 풍경이 흔들렸다. 절 마당도 아닌데 담장 너머에서 은은한 금속 울림이 스며들었다. 한 번. 그리고 아주 약하게 두 번.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놓을 자리는 따로 있소. 연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골칫거리였다. 시간은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고 들것은 점점 무거워졌다. 민수가 말했다. 그럼 어디로? 박 이장이 북쪽 담장 끝을 가리켰다. 옛날 큰 소나무가 있었지요. 번개 맞고 반쯤 탄 뒤로 사람 발길이 끊겼습니다. 거기엔 바람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고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그의 어깨에서 주저가 조금 빠져나갔다. 마치 오래 마음속에 넣어둔 지도를 꺼내는 사람처럼. 세 번째 매듭. 놓을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빈자리의 무게가 사람들의 발목을 당긴다. 그들은 다시 움직였다. 담장 끝으로 돌면 좁은 돌계단이 한 줄로 이어졌다. 한밤중의 돌은 낮보다 더 높았다. 발목이 쉽게 피로해졌다. 들것의 손잡이엔 손때가 묻었다. 누군가 손을 바꿔 잡을 때마다 나무는 새로운 천을 베웠다. 가끔씩 등불을 든 연화가 뒤를 돌아보면 사람들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서 두 겹으로 보였다. 제 얼굴과 그 뒤에 더 오래된 얼굴. 이 절을 오랫동안 드나든 이들의 표정이 한 번씩 겹쳐 나왔다. 소나무 자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둥치가 타다 남은 흔적은 땅으로 스며들어 검은 타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 풀은 이상하리만큼 낮고 고르게 누워 있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간 자리 같았지만 바람의 결이 아니었다. 연하는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불꽃이 타원의 가장자리에서 잠깐 늘어지더니 제 모양으로 되돌아왔다. 진호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다. 여깁니다. 말하는 순간 아주 얇은 떨림이 손바닥에서 손목 위로 올라왔다. 사람의 맥박이 아닌 땅의 맥박. 무덤을 다시 열고 닫는 일은 말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 대신 박자를 맞췄다. 흙을 덮는 순서, 돌을 세우는 각도, 부적을 묻는 위치. 연하가 부적을 세로로 접어 흙 속에 밀어넣자 종이에 마찰음이 소리 아닌 소리로 들렸다. 민수는 들것에서 물러나 서서 숨을 고르다가 이내 다시 옆으로 돌아와 손을 보탰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땀은 냄새가 없었다. 대신 그의 눈빛에는 오래 걸린 질문이 조금씩 정리되는 빛이 번졌다. 그때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이 바람도 없이 천천히 내려왔다. 누가 위에서 놓은 것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으로 연화가 잡았다. 익숙한 한지 비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힌 선 사이에 아주 작은 글자가 한 줄 숨어 있었다. 늦지 않았다. 붓을 아주 가늘게 세워 쓴 글씨. 연하는 그 글자를 혼자만 보고 싶은 마음이 스쳤지만 그러지 않았다. 민수에게 보여주자 민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분명하지 않은 감사였다. 네 번째 매듭. 이름 모를 글씨 하나. 늦지 않았다는 말이 사람의 허리를 곧게 한다. 마지막 흙을 덮을 때 먼동이 조금 트였다.
새벽닭은 울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물레방아 같은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멎었다. 들것을 비워 자리로 옮기자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다. 누가 지나가며 축 늘어진 천을 한번 흔들어 준 것처럼 연하는 땅에 이마를 대고 짧게 절을 올렸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깨의 무게가 정확한 자리를 찾는 느낌에 가까웠다. 돌아오는 길, 절 북쪽 담장을 지나며 그들은 다시 석축 아래 소용돌이를 보았다. 새벽빛은 소용돌이를 다르게 비쳤다. 밤에는 눈이었고 새벽에는 귀였다. 돌들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소리를 만들어냈다. 박이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여긴 건드리지 말아야지.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의 마음이 같은 자리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절 마당에 들었을 때 풍경이 한 번 울렸다. 이번엔 분명히 바람이 없었다. 울림은 더 길었다. 진호가 고개를 들어 풍경을 올려다봤다. 누가 오고 누가 떠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경계 사이였다. 연하는 나무함을 떠올렸다. 종이 비늘들을 다시 넣어 두어야 했다. 그러나 방으로 돌아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처음에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나머지 장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연하는 상자를 기울여 바닥을 살폈다. 종이 냄새가 옅었다. 누군가 가져갔다기보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사라짐.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민수가 서연을 데리고 절로 올라왔다. 아이는 밤사이 큰 꿈을 꾼 듯 얼굴이 헛헛했지만 열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이 연화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아이의 음성은 낮고 또렷했다. 민수가 말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흰 강이 있었고 그 강 위로 낚싯줄 같은 빛이 걸려 있었다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면 거긴 더 이상 밤이 아니라고. 연하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거짓말을 모르는 눈동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지 않았어. 그날 낮, 절에선 일을 멈추고 대청소를 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그것뿐인 날들이 있다. 마당 돌 사이에 끼어있던 흙을 긁어내고 현판에 먼지를 닦았다. 풍경과 범종의 줄을 손질했고 요사체의 장지문이 헐거워진 못을 새로 박았다.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제 자리의 온도를 되찾았다. 연하는 일하다가 가끔 북쪽 담장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 자꾸만 그곳으로 마음이 갔다. 소용돌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 떠오르는 얇은 기류 같은 것이 햇빛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오후 늦게 상이슬 장터에서 소식이 올라왔다. 누가 어젯밤 자정 무렵 절 근처에서 불빛을 보았다느니, 풍경이 밤새 울었다느니, 등롱이 사람 없이 걸어 다녔다느니. 이야기들은 늘 과장을 먹고 산다. 연하는 저녁 공양을 준비하며 그 소문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다만 한 가지, 절 아래 가을의 물맛이 달라졌다는 말에는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일 새벽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어둠이 다시 오기 전에 박 이장이 돌 한 덩이를 들고 절로 올라왔다. 손바닥만 한 화강감 조각. 석등을 하나 놓읍시다. 옛 무덤 자리엔 막대기가 아니라 길잡이를. 그는 돌을 연화에게 건넸다. 마을 사람들도 이젠 알 겁니다. 금지가 아니라 경계라는 걸. 연화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굴렸다. 금지가 아닌 경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빛을 놓는 일. 5번째 매듭. 경계라는 단어가 이야기를 바꾼다.
같은 자리에 다른 뜻을 올려놓을 때 생기는 조용한 전환. 밤이 오고 절은 다시 작아졌다. 큰 소리는 없는 밤이었다. 별은 희미했고 바람은 방향이 없었다. 연화는 북쪽 담장으로 혼자 걸어갔다. 낮에 덮은 새 무덤은 조용했다. 소나무 자리는 아직도 검은 타원으로 남아 있었고 그 가장자리에서 등불 하나만이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등불의 심지를 조금 올렸다 내렸다. 부른 사람의 손길을 알아보고 숨을 맞췄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낮게, 아주 낮게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연화의 이름이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물이 돌을 돌아 나올 때 생기는 마찰 같은 소리. 그러나 분명히 이름이었다. 연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몸을 움직여 담장 안쪽을 바라봤다. 소용돌이 자리의 어둠이 더 진하게 모였다 흩어졌다. 등불이 작은 공처럼 흔들렸다. 진호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서 불꽃이 스스로 키를 줄였다 키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일 새벽, 진호가 말했다. 가을 물맛을 보지요. 그리고 장터로 내려가서 사람들 얘기를 더 듣고 무덤 자리엔 낮에 말한 석등을 습시다. 너무 높지 않고 너무 낮지 않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이 비늘은? 진호는 빙그레 웃었다. 찾으려 하면 숨고 잊으면 나타날 겁니다. 바람도 없이 풍경이 한 번 더 떨렸다. 오늘 밤의 마지막 울림 같았다. 절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발밑의 자갈이 이상하게 가볍다는 생각을 했다. 들것을 내려놓고도 여전히 누군가가 함께 들어주는 느낌. 그 가벼움은 안심이 아니라 준비에 가까웠다. 땅은 한번 고쳐놓았지만 남은 일이 있었다. 이름을 불렀으니 답을 해야 했다. 누구에게든 무엇에게든. 그 밤 연화는 요사체 창문을 닫지 않았다. 잠 사이사이 북쪽 담장 쪽에서 들려오는 얇은 소리들을 들으며 누웠다. 물이 뒤집히는 소리, 돌이 자리를 바꾸는 소리, 종이가 스스로 접히는 소리. 꿈과 깨의 경계가 얇아졌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마당 한가운데서 등불이 다른 자리에 서 있고 다시 감았다 뜨면 등불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내일 새벽의 혀끝에 닿을 물맛을 떠올렸다. 달라졌다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말로 만들 준비를 했다. 새벽이 오기 직전 풍경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절 아래 가을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아주 또렷해졌다. 물이 돌 위를 스칠 때 나는 얇은 소리 사이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인 침묵이 끼어들었다. 그 침묵이 박자가 되어 소리를 밀고 갔다. 연화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지만 눈은 더 이상 밤에 적응하려 들지 않았다. 준비된 눈이었다. 여기에서 2부의 문이 닫힌다. 무덤은 옮겨졌고 자리는 정리됐다. 남은 것은 대답이다. 새벽의 물이 그것을 말하러 올라온다. 새벽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색으로 골짜기를 채웠다. 연화와 진호 그리고 민수는 절 아래 가을로 내려갔다. 물 위에 얇은 김이 올라와 있었다. 연화가 두 손을 모아 물을 떠 입술에 가져갔다. 혀끝이 먼저 놀랐다. 소금기도 흙내도 없이 오래 씹어 삼킨 배잎처럼 단맛이 맨 아래에 살짝 감겼다. 달아요. 연화가 말했다. 진호는 물을 2번 나눠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자리를 찾은 모양이요. 민수는 말없이 물을 떠다 서연에게 건넬 상상을 했다.
그 상상이 그의 어깨를 조금 낮추었다. 가을가의 돌들은 밤새 누가 닦은 듯 매끈했다. 물소리는 어제보다 한 옥타브 낮았다. 귀를 기울이면 일정한 간격의 침묵이 여전히 소리 사이사이를 밀어냈다. 그 침묵의 길이를 세던 연하는 손가락을 멈추었다. 침묵은 이제 박자를 넘어 방향이 되어 있었다. 위로, 위로, 목 안에서 올라오는 기류가 단어처럼 몸에 새겨졌다. 장터로 내려간 박만수 이장은 사람들의 말을 모아들고 절로 올라왔다. 물맛이 변했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논두렁 소금기 빠졌다고도 하고 새벽에 소가 괜히 울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모자를 눌렀다. 오늘 해 지기 전 옛 묘자리엔 석등을 습시다. 밤마다 불을 켜자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발걸음이 제 속도로 걷게 하자는 뜻으로. 진호는 동의했고 연하는 등잔율을 점검했다. 석등에 불을 넣을 날이 올지 모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빈 곳을 비워두는 법이 있는 것처럼 켜지지 않는 불을 준비하는 법도 있었다. 민수는 서연을 데리고 다시 절로 왔다. 아이는 밤의 흔적을 다 잃진 않았지만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삼촌, 어젯밤 꿈에서 나는 물 위를 걸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근데 물이 차갑지 않았어요. 나중엔 발이 물에서 떨어져도는 빠지지 않았고요. 민수는 웃다 말고 연하를 보았다. 연하는 아이의 말에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다. 꿈은 설명될수록 멀어진다. 대신 그녀는 아이에게 과일을 깎아 건넸다. 귤의 흰 심지가 실처럼 길게 따라왔다. 전고 즈음 하늘은 잠깐 휘어졌다가 다시 푸르게 가라앉았다. 그 사이에 절의 그림자들은 위치를 조금씩 바꾸었다. 북쪽 담장 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얇아졌고 석축 아래 소용돌이 자리엔 빛이 오래 머물렀다. 소용돌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의 흙이 아주 조금씩 마르고 있었다. 물이 물 아래로 돌아가며 남긴 천이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해가 기울기 전에 사람들이 석등을 들고 올라왔다. 화강감 밑자대, 기둥, 화사석, 옥계석, 보주까지 조용히 쌓아 올릴 준비가 되었다. 박 이장이 말했다. 글자를 새길 생각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기록은 장부에 두지요. 여기엔 길의 모양만 남기겠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글자 없는 표지가 더 오래 간직되는 경우가 있다. 보는 이가 자기 사연을 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등을 세우는 동안 진호는 범종주를 손질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로프의 결이 낮보다 차분했다. 오늘 밤 그가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의 이름을 정하지 맙시다. 연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름은 편리하지만 방향을 좁힌다. 오늘의 밤은 넓어야 했다. 해가 산마루에 닿았을 때 연하는 오래 미뤄둔 일을 했다. 방의 나무함에서 처음의 종이 비늘을 꺼내 석등 밑자리에 눕혔다. 종이는 돌과 달리 쉽게 닳지만 닳는 동안 주변의 모양을 배운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석등의 온기를 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민수가 조용히 과일과 차를 놓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향은 없지만 그가 말했다. 이 달큰한 냄새라면 길을 잃지 않으시겠지요. 그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이 오면서 바람의 방향은 고정됐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람은 그저 북쪽 담장의 위쪽을 만졌다. 풍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주변 공기가 더 얇아진 듯 느껴졌다. 연하는 대흥전 앞에 등불 하나를 켜놓고 북쪽 담장으로 갔다. 발밑 자갈이 밤새 자리를 조금 옮긴 듯 했다.
밟히는 감촉이 어제와 달랐다. 오르막이 아닌데 오르막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적음이 알맞았다. 박 이장과 동네 어른들, 절사람 셋, 민수와 서연. 누구도 목청을 높이지 않았다. 말 대신 시선이 오갔다. 여긴 그냥 있는 겁니다. 박 이장이 가장자리에서 말했다. 우린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 말은 석등을 세울 때 결정된 규칙의 요약이었다. 밤이 완전히 닫혔을 때 담장 너머 소용돌이 자리에서 아주 얇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땅의 선을 따라 천천히 원을 그렸다. 강아지가 제자리에서 꼬리를 말아 잠드는 모양과 비슷했지만 더 길고 더 넓었다. 누구도 놀라서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제 호흡을 찾았다. 연하는 등불을 석등 가까이 옮기지 않았다. 불빛을 안개에 대면 안개는 모양을 잃는다. 대신 그녀는 손을 모아 가만히 기다렸다. 안개가 두 번째 원을 그릴 때 등불 없이도 밝은 줄기가 그 안에 생겼다. 낮에 물 위로 걸려있던 낚싯줄 같은 빛. 그것이 소용돌이의 중심을 지나 북쪽 하늘로 가늘게 이어졌다. 그리고 살의 움직임 같은 떨림이 사람들 가슴 안쪽을 살짝 건드렸다. 무언가 아래에서 위로 길을 바꾸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풍경이 대신 울려주었다. 바람도 없이 금속의 얇은 울림이 한 번 길게, 한 번 짧게, 다시 한 번 길게, 3번이 끝나자 범종의 민면도 아주 약하게 대답했다. 누군가 울기 시작할 것 같은 순간이 지나갔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같은 곳을 보았다. 안개가 말려 올라간 자리에서 길쭉한 몸체의 윤곽이 잠깐 드러났다. 하얀 비늘들이 모여있는 듯 했으나 가까이에서 보면 비늘이 아니라 물결의 결 같았다. 그것이 기둥처럼 곧게 세워졌다가 이내 가늘어지며 밤하늘로 새우며 들었다. 모양은 오래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제자리를 찾은 물질들이 내는 천의 배열, 그리고 그 배열이 만드는 길의 감각이었다. 늦지 않았다. 연하는 마음속으로 알았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방 안에 남겨둔 글씨가 밤의 가장자리에서 다시 읽혔다. 민수는 두 손을 모아 석등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닿는지 그는 몰랐다. 몰라도 좋았다. 말은 때로 주소 없이도 배달된다. 안개가 흩어지고 나자 밤은 전과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바닥이 달라졌다. 돌아서는 걸음이 더 가벼웠다. 등을 돌리고도 뒤를 보지 않았다. 연하는 끝까지 석등 곁에 남아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람을 살폈다. 켜지 않은 불은 아직 그림자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장부처럼 마음에 적었다. 그날 밤 이후 절엔 특별한 의식이 생기지 않았다. 대신 작은 습관이 늘었다. 아침마다 가을 물을 한 모금씩 맛보고 석등 앞을 지날 때 누구든 속으로 인사를 했다. 지나갑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자리만은 알아들었다. 연하는 종이 비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가끔 바람 없는 날 마당 귀퉁이에 하얀 가루가 모일 때면 그녀는 빗자루로 쓸고만 지나갔다. 남기는 대신 돌려보내는 일. 서연의 열은 다시 오르지 않았다. 밤이 오면 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쪽에 길이 있어요. 어느 저녁 서연이 말했다. 사람 길은 아니고 물이 쓰는 길.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니 아이는 고개를 젓고 웃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단순한 대답이
민수의 오랜 질문 하나를 조용히 닫았다. 장터의 소문들은 사나흘 지나며 가라앉았다. 절에서 용을 보았다는 말은 장난처럼 소비되다가 스스로 힘을 잃었다. 대신 물맛이 돌아왔다는 말만 남았다. 농부들은 논두렁에서 흙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점도를 재고 우물가에서 양동이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판단은 자기 손으로 내렸다. 믿음은 적당히 각자의 몸에 맞춰졌다. 석등은 낮에도 밤에도 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누군가 돌 표면을 쓰다듬으면 손끝에 아주 미세한 미지근함이 남았다. 박 이장은 가끔 석등 밑자리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두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도 너무 멀리 있지 말라는 뜻도 아닌 표식. 그는 말하곤 했다. 연하는 그 말의 사이를 좋아했다. 아니오와 예의 사이에 있는 여기까지라는 감각. 봄이 왔을 때 삼벚꽃이 절 담장을 따라 흩어졌다. 꽃이 핀 석등의 옥계석 위에 올랐다가 바람이 돌면 내려섰다. 그 움직임은 미리 짜인 안무처럼 매끈했다. 어느 날 서연이 꽃잎을 모아 석등 앞에 원을 만들었다. 여기까지. 아이가 원을 닫으며 말했다. 그 원은 하루가 지나자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지는 동안 그렸던 원의 기억이 오래 남았다. 그 기억은 사람들의 보폭을 정리했다. 한여름 장마가 오기 전 연화는 진호와 함께 소용돌이 자리를 다시 살폈다. 비에 떠내려가지 않았는지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았는지 놀랍게도 그 자리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 돌들이 제자리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이의 틈은 지난번보다 얇았다. 진호가 말했다. 이젠 우리가 할 일은 두고 보는 거요. 그는 범종을 쳐다보았다. 필요할 때 울릴 겁니다. 정말로 어느 비 내리는 밤 풍경은 울리지 않았지만 범종이 한 번 아주 깊게 울렸다. 절에 있던 이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뜨고 자고 일어났다. 다음 날 가을 물은 탁해지지 않았다. 비가 모래를 데리고 내려왔지만 물맛은 흐려지지 않았다. 흙이 흙을 지키는 법을 되찾은 듯했다. 해를 하나 넘겼을 때 자운센 낯선 이들이 가끔 찾아왔다. 누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얘기를 전하며 북쪽 담장 쪽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들이 묻곤 했다. 정말로 여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연화는 대답을 바꾸지 않았다. 이곳엔 지금 이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했고 어떤 이들은 안도했다. 어떤 이들은 며칠을 묵다 갔다. 머무는 이들에겐 가을 물을 한 모금씩 내주었다. 말 대신 물맛이 말을 했다. 민수는 해마다 어머니 기일이 되면 과일과 차를 들고 석등 앞을 찾았다. 서연은 더 자라 석등의 그림자 길이를 재며 놀았다. 아이는 가끔 연화에게 물었다. 보살님, 이무기는 어디 갔을까요? 연화는 어깨를 살짝 올렸다 내렸다. 길을 따라갔겠지. 어디까지요? 어디까지든. 그 대화는 끝나는 법을 몰랐다. 끝나지 않는 대화는 방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늦가을 저녁, 연화는 석등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햇빛이 완전히 빠져나간 자리, 돌은 금방 식지 않고 한동안 온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돌 위에 얹었다. 밤새 들고 내렸던 무게들이 돌 안쪽에 가라앉아 있는 게 느껴졌다. 그 무게는 더 이상 사람들을 밑으로 당기지 않았다. 오히려 발판처럼 다음 발을 놓을 곳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꿈에서 연화는 다시 하얀 몸을 보았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대신 긴 몸이 석등의 그림자에서 시작해 북쪽 하늘로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계단 같기도 하고 이랑 같기도 했다. 누가 올라가야 하는지, 누가 내려와야 하는지 꿈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연하는 깨어나 창을 열었다. 공기엔 겨울의 첫 냄새가 있었다. 그녀는 종교의 말을 찾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젯밤 꿈의 흔적에 인사를 했다. 지나갑니다. 그 후로도 자운사의 밤엔 가끔 풍경이 한 번 울었다. 더는 물증을 찾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손의 일을 잘했다. 물을 길어 올리고 돌을 쌓고 흙을 고르고 등불을 점검했다. 석등은 여전히 불을 삼키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가끔은 정말로 불을 켜야 할 밤이 오겠지. 그러나 그 밤을 불러오려 애쓰지 않았다. 불은 필요할 때 켜지고 빛은 필요할 만큼만 남는다. 남은 어둠은 길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 밖의 것을 그대로 두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은 조금씩 배웠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장부 한 장을 더해 두었다. 기록이라기보다 메모였다. 옛 묘자리, 출입 금지 아님, 경계 표시 유지, 물맛 점검, 새벽 한 모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이름 붙이지 말 것. 페이지를 덮는 그녀의 손끝이 가벼웠다. 무언가를 지키는 일은 많은 경우 적게 말하고 적게 움직이는 일과 닮아 있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뀔 때까지 자운사는 그대로였다. 계절이 돌고 아이가 자라고 민수의 머리에 흰 것이 조금씩 붙었다. 진호는 가끔 범종줄에 묶인 매듭을 풀었다 다시 묶었다. 매듭은 결을 바꾸어도 기능을 바꾸지 않았다. 그 사실이 안심이 됐다. 연하는 북쪽 담장 쪽으로 가는 횟수를 줄이지 않았다. 줄이지 않는다는 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알맞은 횟수를 세워 지키는 일. 그 일이 오래 이곳을 살게 했다. 어느 겨울 첫눈이 내린 날 석등 옥괴석 위에 눈이 동그랗게 앉았다. 하얀 동그라미는 금방 모양을 잃었지만 무너지는 동안에도 중심을 지켰다. 연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웃었다. 무너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양이 있다는 걸 이 산과 절과 사람들과 밤이 가르쳐준 셈이었다. 그녀는 석등 앞에 아주 낮게 허리를 굽혔다. 지나갑니다. 말은 짧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래 머물렀다.